이 서신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스트리아 공작이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는 팔츠 대공작의 지위를 가지며 집회와 회의장 입장 시 황제의 오른쪽의 선제우에 이어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공작은 모두 합스부르크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합스부르크 가는 대공작의 지위를 가지며 선제우들과 거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하는 거죠. 이 밖에도 합스부르크가에 주어진 권리가 이 서신에는 16개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서신은 법정 문서로 효력을 갖는 금인장과 함께 1156년 작성됐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감쪽같이 위조된 거였죠. 교수님 그러면 나중에 뭐 위조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예, 19세기 돼서야 위조 사실이 밝혀졌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비인 미술사 박물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으로 된 인장을 X선으로 촬영해 봤더니 미세한 균열과 가공된 흔적이 거기서 발견된 것이죠. 원본 문서에서 떼어다가 위조 문서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게 위조 문서라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위조 문서를 근거로 자신들이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의 심장이자 방패로 인정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들 못지않은 유력한 가문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죠. 자신들도 그들만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서신은 위기였던 합스부르크 내의 결속을 다지고 다시 한번 가문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를 계기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위조 문서에 언급한 것처럼 대공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융성한 문화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유서 깊은 가문임을 증명하려고 했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빈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슈테판 대성당을 거대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빈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교를 세웠구나. 네. 이후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양한 예술품을 수집하고 이제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후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파리와 피렌체와 더불어서 빈 역시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쳐가는 곳이 되었던 거죠. 미키 씨, 당시 빈이 이때부터 문화예술의 도시가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합스부르크가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빈을 음악 도시로 키우면서 이제 음악가들도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중에 하이든, 아유, 베토벤, 아유. 그리고 모차르트가 빈에서 활동한 이유도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위조 같은 어두운 면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일조를 많이 했네요. 자, 이와 더불어 합스부르크가는 이제 대외적으로도 대공국의 기틀을 다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스만 티르크가 유럽을 침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면서 기독교 진영의 최전선에서 방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로 갈라진 영지들을 재통합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세력을 또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 합스부르크 가문은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합니다. 바로 다른 가문들과의 결혼을 추진한 거였습니다. 정략 결혼. 네.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제 들어맞기 시작한 건 알브레히트 2세라는 인물부터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외동딸과의 결혼에 성공한 것에 이어
1438년 황제가 죽자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야. 그 당시 합스부르크 영토가 얼마나 이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됐는지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 커졌네. 합스부르크 가문은 보헤미아 땅은 물론이고 헝가리 땅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저런 게 진짜 자식 농사인데. 그리고 1452년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황제를 배출하면서 이후 쭉 황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수현 씨 이때 뭐 황제가 남긴 게 있다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황제가 뭐 건물이나 성문이나 뭐 그림에 글자 5가지를 남겼는데요. 바로 독일어로 아에이우라는 글자입니다. 아예 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이오네. 네, 여기 정확한 뜻은 아직 안 알려지긴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ustria est imperatrix omnis universi.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의 통치자다. Austria erit in opere ultima. 오스트리아는 세계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결혼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인물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다른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을 통해 어떤 땅을 얻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더 늘어나는 거잖아. 이 여성은 당시 프랑스 왕가와 친척간이었던 부르고뉴 공주 마리였습니다. 부르고뉴는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공국이었는데 마리는 이러한 영토들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막시밀리안 1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녀와 결혼을 한 거죠. 대박이다. 그러나 마리가 말에서 떨어져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예? 막시밀리안 1세는 마리가 상속받은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어머, 아이고 수상한데? 대박인데요, 진짜. 이거 수상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가 죽은 그 해에 막시밀리안 1세는 또다시 두 번째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의 마지막 독립공국이었던 브르타뉴의 유일한 상속녀 13살 난 공주 안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이건 근데 유혹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가문들은 왜 제쳤는지는 그러니까 먼저 서두른 거죠. 서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이제 운이 맞아요. 뭐야? 예리해. 마음도 좀 주고 다른 가문들은 늦었을 뿐이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뭐 유력한 가문이기도 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겠죠.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있겠죠. 당시 막시밀리안 1세는 이제 헝가리하고 전쟁을 치느라고 결혼식에 직접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보내서 결혼식을 대신 치르게 한 것이죠. 아니 무슨 난 쟤랑 결혼할 거야 하면 그게 되네. 이렇게 막시밀리안 1세는 두 번째 아내가 상속받은 브루타뉴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땅 욕심이 컸으면 대리 결혼까지. 하지만 결국 이 대리 결혼은 모두 무효로 끝나고 맙니다. 당시 유럽의 또 다른 강호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해가던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했는데요. 막시밀리안 1세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황태자 샤르 8세와 자신의 딸 마르가리타를 혼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샤를 8세는 왕이 되자 자신의 아내인 마르가리타 공주와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돼요? 결혼을 했는데? 샤를 8세는 대체 왜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땅 차지하려고. 예, 맞습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가 브루타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 진짜 콩가루다. 그런 다음 샤를 8세는 법률가 성직자들까지 동원해 장인인 막시밀리안 1세와 아내 대리 결혼은 정당한 결혼이 아니라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샤를이요? 네. 그래서 결국 샤를 8세는 1491년에 무력으로 브루타뉴를 점령하고 안을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어머머. 다시 말하면은 장모였던 안과 결혼을 한 거죠. 야, 이거 아유, 무슨 뭐야? 진짜 이 아침물 하나 같다. 개막장이 개막장. 막시밀리안 1세는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뺏긴 것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었던 브루타뉴 땅까지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뭘 내버려 둬. 자, 프랑스의 치욕을 당한 막시밀리안 1세의 결혼 정책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 1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그는 좀 더 강력한 결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시밀리안 1세의 이 선택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최대의 영광을 안겨다 주는 동시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치명적인.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성공과 몰락을 동시에 안겨준 곳 똘레도입니다. 똘레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과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견제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는 유럽 패권국으로 떠오른 이제 스페인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결혼. 맞습니다. 결혼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특별한 결혼이 필요했죠. 대체 어떤 건지 가족 관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1496년에 아들 펠리페 1세를 스페인의 후아나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정으로 쫓겨온 딸 마르가레타를 기억하시죠? 네. 스페인의 황태자 후안과 마르가레타를 결혼시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보이는데요. 바로 겹사돈이라고 있죠. 바로 이중 결혼을 시킨 겁니다. 머리가 좋았네요. 뭐 여러 가지 동맹을 위해서 겹사동까지 해야 됐던 거예요? 물론이죠.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스페인 왕가에서 대가 끊기면 이제 프랑스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침략해서 땅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중 결혼을 통해 이제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이중 결혼으로 이득을 얻는 쪽이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죠. 예, 맞습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마르가리트 공주가 결혼한 스페인의 황태자 이제 후안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와우. 게다가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어요. 또 다른 이중 결혼의 주인공 펠리페 1세 역시 결혼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내 후아나는 정신 이상 증세로 스페인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스페인의 왕과 왕비도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왜 그래 스페인? 이상? 스페인의 최종 상속자는 후아나와 펠리페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카를 5세가 됩니다. 보시죠? 그런 거구나. 결국 막시밀리안의 이중 결혼 정책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핏줄이 스페인을
손에 넣게 된 거죠. 말도 안 된다. 카를 5세는 다 가져가겠네요. 맞습니다. 싹쓸이했네. 교수님 이중 결혼 하나로 지금 스페인을 차지하게 된 건데 이 정도면은 막시밀리안 1세는 진짜 결혼 정책이 황제네요. 그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얻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황제죠. 그런데 이 막시밀리안의 욕심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계속됩니다. 펠리페 1세와 후아나 사이엔 2남 4녀가 있었는데 이제 막시밀리안 1세는 손자 칼 5세와 페르디난드 1세 그리고 손녀 마리아의 결혼 상대까지 전부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장손이었던 칼 5세의 결혼 상대는 이종 사촌지간이었던 포르투갈의 이사벨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또다시 이중 결혼을 추진합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또 다른 손자 페르디난드 1세와 손녀인 마리아를 헝가리의 왕의 자녀들과 이중 결혼을 시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또다시 시작한 이 이중 결혼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또 합스부르크죠. 네, 맞습니다. 헝가리를 먹는 겁니다. 또 죽어요? 들어보시죠. 헝가리 왕이 된 러요시 2세가 후사 없이 이제 1526년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러요시 2세의 여동생인 안나가 헝가리와 보헤미아, 크로아치아의 상속권을 갖게 되죠.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페르디난드 1세가 이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수상하지 않아요? 조금 의심은 가는데. 사지로 몰아낸 것 같아. 음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운이라고 하기에는 결혼만 하면 다 죽어. 맞아. 네. 이제 물론 왕실의 죽음 뒤에는 항상 음모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련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수명은 그다지 이제 길지 않았고 또 이유도 모른 채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전염병도 많고. 자,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했습니다. 한 명이 죽어도 또 다른 자녀가 빈자를 메울 수 있었으니까요. 예,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런 결혼 정책을 두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 중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지만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너는 결혼을 해라. 진짜 결혼 장려 정책이네요, 진짜. 야, 난 남자로서 전쟁이 낫겠다. 차라리 결혼으로 전쟁을 세계 해서 얻는 땅이 뭔가 더 보람찰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라. 네, 물론 합스부르크가 전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이 헝가리 왕이었는데 이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결혼을 빗대 갖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아, 조롱이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후 합스부르크의 그 결혼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이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미키 씨, 당시에 이러한 정략 결혼 때문에 네. 새로 나온 문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는 때를 잇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대요. 어떻게 테스트해요? 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잠자리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증명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아, 임신을 시키는지 안 진짜 시키는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결혼이 무효가 되기도 했었어요. 대박이다. 예,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성공적인 결혼 정책에 이제 힘입어서 엄청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게 자식 농사야.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가문의 세습 영토인 오스트리아 외에 스페인, 헝가리, 보헤미아, 네덜란드를 얻었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 5세는 스페인의 영토였던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그리고 해외 식민지인 멕시코, 잉카, 베네수엘라 지역까지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엄청난데요?
엄청 넓어졌네요. 아, 그래서 그 말이 있구나. 오스트리아 역사 수업 때 오스트리아는 해가 안 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지금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와. 이로써 합스부르크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됩니다. 결혼으로. 예, 그래서 카를 5세의 직함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외에 스페인 왕, 독일 왕, 이탈리아 왕, 오스트리아 대공, 네덜란드 공작 등등 2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